조정실의 공기는 유리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최고급 원목으로 마감된 테이블과 벽을 장식한 추상화에 세련된 색감마저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냉기를 덮이지 못했다. 차민서는 맞은편에 앉은 남편, 아니 곧 남편이 아니게 될 남자 이진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흠잡을 데 없이 재단된 슈트, 오만할 정도로 자신감 넘치는 자세, 그리고 그녀를 향한 시선에는 일말의 온기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변호사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실내의 무거운 침묵을 갈랐다. 이진혁 씨, 차민서 씨, 이혼에 대한 두 분의 최종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법적으로 모든 부부 관계는 종료됩니다. 그 말은 마치 사형 집행인의 선고처럼 들렸다. 진혁은 기다렸다는 듯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그에게 이 순간은 귀찮은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듯했다. 그는 민서를 향해 마지막이라는 듯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사랑했던 따뜻한 저음이 아니라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같았다. 차민서,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당신은 내 세상에 어울리지 않아. 당신의 그 고루한 가치관, 현실에 안주하려는 태도가 나를 얼마나 숨막히게 했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그의 모든 단어는 다른 여자의 목소리를 빌려온 것처럼 낯설었다. 배우 한유라. 그녀가 진혁의 귀에 속삭였을 독약 같은 말들이었다. 민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테이블 아래에서 조용히 자신의 아랫배를 감싸 안았다. 그곳에는 아주 작은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진혁과 자신의 아이. 그녀는 이 아이의 존재가 그들의 위태로운 관계를 다시 이어줄 마지막 끈이 되리라 믿었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도 망설였다. 이 사실을 밝히고 그의 마음을 돌려야 할까. 하지만 그의 눈을 보는 순간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그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떠나 있었다. 한유라 씨를 만나고 나서야 알았어. 진정한 사랑이 뭔지, 인생의 파트너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그녀는 내 꿈을 이해하고 내 야망을 지지해줘. 당신처럼 나를 과거에 묶어두려 하지 않는다고. 진혁은 잔인할 정도로 솔직했다. 그의 말은 민서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그녀의 헌신은 집착으로, 그녀의 사랑은 족쇄로 둔갑해 있었다. 한유라가 만들어낸 거짓의 프레임 안에서 민서는 그저 남편의 발목을 잡는 아내일 뿐이었다.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지금 무너질 수는 없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끌어모아 나지막이 말했다. 알겠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요. 행복하길 바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원망 대신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그를 붙잡는 것은 무의미했다. 마침내 그녀도 펜을 들었다. 펜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이름 석자를 써 내려가는 짧은 순간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 미래를 약속했던 밤들, 그 모든 것이 이 차가운 잉크 자국 아래 묻히고 있었다. 진혁의 서명은 빠르고 단호했다. 그에 반해 민서의 펜끝은 마치 얼어붙은 듯 더디게 움직였다. 마침내 서명이 끝나자 그녀의 세상도 끝난 것 같았다. 진혁은 서류를 변호사에게 밀어넣고 자리에서 바로 일어섰다. 그는 단 한순간도 민서를 돌아보지 않았다. 마치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처럼 후련한 표정이었다. 그럼 이만. 짧은 인사를 남기고 그는 미련 없이 조정실을 나섰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민서의 심장에 비수처럼 밝혔다. 모든 것이 끝났다. 정말로.
홀로 남은 민서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다. 그녀는 벽을 짚으며 위태로운 걸음으로 건물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뺨을 핥히었다. 뿌연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저 멀리 진혁이 익숙한 검은색 세단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조수석에는 한유라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이 탄 차는 미끄러지듯 그녀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 그녀의 끝 위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민서는 정처 없이 거리를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다. 오직 한 가지 감각만이 선명했다. 아랫배에서 느껴지는 묵직하고 싸늘한 통증,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잠시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작은 초음파 사진을 만지작거렸다. 아주 작은 점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탔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의 질문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도 모르게 옛 주소를 말했다. 진혁과 함께 살던 이제는 그녀의 집이 아닌 곳. 하지만 지금 그녀가 돌아갈 곳은 그곳밖에 없었다. 짐을 정리해야 했다. 그녀의 흔적을, 그녀의 과거를 모두 지워야 했다. 텅 빈 집에 들어서자 그들의 행복했던 시간의 잔상들이 유령처럼 그녀를 덮쳤다. 거실에 걸린 웨딩 사진, 나란히 놓인 칫솔, 그가 좋아하던 커피잔, 모든 것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랫배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단순한 스트레스성 통증이 아닌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고통을 참으며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차민서는 유령처럼 거실을 배회했다. 모든 가구, 모든 소품에 이진혁과의 시간이 얼룩처럼 배어 있었다. 그녀는 이 기억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옷장을 열고 자신의 옷들을 닥치는 대로 여행 가방에 쑤셔 넣었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옷가지마다 추억이 묻어 나왔다. 함께 여행 갔을 때 입었던 원피스, 그가 예쁘다고 칭찬해 주었던 스웨트. 그녀는 옷을 붙잡고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때 아랫배를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했다.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배를 감싸준 채 바닥에 쓰러졌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눈앞이 아찔하게 흐려졌다. 단순한 스트레스성 복통이 아니었다. 몸 안에서 무언가 아주 잘못되고 있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다. 안 돼, 아기는, 내 아기만은.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휴대폰을 찾았다. 손이 덜덜 떨려 몇 번이나 휴대폰을 놓쳤다. 간신히 통화 버튼을 누른 그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유일한 사람의 번호를 눌렀다. 이진혁이 아니었다.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김도윤이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서야, 웬일이야? 그녀는 거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다. 도윤아, 나 좀 도와줘. 병원. 그 말을 끝으로 그녀의 의식은 희미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는 소리와 함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김도윤이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민서를 발견한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그녀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민서야, 정신 차려. 괜찮아, 내가 왔어. 그의 외침이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웅웅거렸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그녀는 정신없이 응급실로 실려갔다. 병원의 하얀 복도는 끔찍할 정도로 차가웠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의 모습은 흐릿한 잔상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필사적으로 의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선생님, 제 아기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그녀의 애원은 공허한 절규가 되어 복도에 흩어졌다. 수술실의 차가운 조명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마취 가스가 스며들며 그녀의 의식은 깊은 늪속으로 가라앉았다. 그 와중에도 그녀는 필사적으로 아이의 탯줄을 붙잡으려는 듯 손을 허공에 휘저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암전되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낯선 1인실 병실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아랫배에 격렬했던 통증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텅 빈 공허함만이 느껴졌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의사와 함께 김도윤이 들어왔다. 의사의 얼굴에는 무거운 침통함이 서려 있었다. 민서는 그의 표정만 보고도 모든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믿고 싶지 않았다. 제 아기는요.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처럼 위태롭게 떨렸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유감입니다.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유산입니다. 임신 초기라. 저희도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유산. 그 한마디가 민서의 남은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어제는 남편을 잃었고 오늘은 아이를 잃었다. 그녀를 지탱해주던 마지막 희망, 그녀의 전부였던 작은 생명이 차가운 서류 한 장에 충격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내 아기 돌려내. 그녀의 절규는 병실의 벽을 치고 듣는 이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김도윤은 차마 그녀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눈에는 친구를 향한 안타까움과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이진혁에 대한 깊은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의사를 밖으로 내보낸 뒤 조용히 민서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어떤 위로의 말도 꺼내지 않았다. 지금 그 어떤 말도 그녀에게는 들리지 않을 터였다. 그는 그저 그녀가 모든 슬픔을 토해낼 때까지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다. 한참을 울던 민서는 마침내 탈진한 듯 울음을 그쳤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그녀는 허공을 응시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도윤아, 어제 그 사람이랑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듯했다. 그 사람은 내가 임신한 거 몰라. 아니, 이제 상관없는 얘기가 됐네.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나도 슬퍼서 차라리 비명처럼 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텅 빈 아랫배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한때 그곳에 존재했던 작은 온기,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린 흔적, 그녀의 삶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폐허 속에서 그녀의 눈빛에 무언가 다른 것이 깃들기 시작했다. 슬픔과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차갑고 단단한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심과는 다른 더 근원적인 무언가였다. 빼앗긴 것들에 대한, 짓밟힌 삶에 대한 냉철한 결이었다. 그녀의 인생 1막은 비극으로 끝났다. 이제 2막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이혼 서류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 이진혁은 이미 새로운 세상의 왕이 되어 있었다. 차민서라는 낡은 과거를 청산한 바로 그날 밤
그는 한유라와 함께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 바를 통째로 빌렸다. 그의 자유와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한 둘만의 파티였다. 은은한 재즈 선율이 흐르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진혁 씨. 한유라는 뱀처럼 그의 팔을 감싸며 속삭였다. 그녀는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매혹적인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몸짓과 표정은 완벽하게 계산된 것이었지만 사랑의 눈이 먼 진혁에게는 그저 사랑스러운 애교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이제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건 아무것도 없어. 유라야, 이 세상은 이제 온전히 우리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해방감과 정복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그의 발 아래 엎드린 보석들처럼 느껴졌다. 그는 차민서라는 족쇄를 끊어냄으로써 비로소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수 있게 되었다고 굳게 믿었다. 유라는 그의 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민서 씨한테는 좀 미안하게 됐지만 어쩔 수 없었잖아. 그녀는 당신의 그릇을 감당하기엔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어. 당신 같은 사람은 당신의 야망을 이해하고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해. 그녀는 끊임없이 민서를 깎아내리고 자신을 치켜 세우며 진혁의 죄책감을 교묘하게 지워주고 있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렇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더 큰 성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뿐. 그는 민서의 마지막 표정을 애써 기억에서 지워버렸다. 공허하고 슬픔에 잠겨 있던 그 눈동자. 하지만 그는 이제 과거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한유라와 함께할 눈부신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두 사람은 음악에 맞춰 가볍게 춤을 추었고 서로에게 달콤한 말을 속삭이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그림 속에서 병원의 차가운 침대에 누워있는 민서의 모습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진혁의 세상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그가 버린 과거의 세계와 그가 선택한 현재의 세계. 그는 두 세계가 다시는 만날 일이 없으리라 확신했다. 그때 그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낮게 진동했다. 그는 파티의 흐름을 깨고 싶지 않아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진동은 끈질기게 이어졌다. 유라가 애교 섞인 투정을 부렸다. 누구야, 이 좋은 분위기에 받지 마. 진혁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액정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다.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진혁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딱딱하고 사무적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그런데요. 진혁은 한 손으로 유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여기는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차민서 씨 보호자분 맞으신가요?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진혁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아니요, 전 남편입니다. 이제 저랑 상관없는 사람이니 다른 가족에게 연락해 보시죠. 그는 전화를 끊으려 했다. 하지만 간호사의 다음 말이 그의 손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차민서 환자분께서 지금 상태가 매우 위중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간호사의 목소리가 그의 귀에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과다출혈? 충격? 그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유라는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고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진혁은 심장이 불길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 사람이 왜 병원에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떨려 나왔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의학적 사실을 건조하게 전달했다. 환자분께서는 유산을 하셨습니다. 임신 10주 차였습니다. 유산, 임신, 그 두 단어가 마치 천둥처럼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그가 쥐고 있던 샴페인 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하는 파열음이 그의 완벽했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주변의 재즈 음악도 유라의 목소리도 도시의 소음도 모두 사라졌다. 그의 세상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오직 임신 10주라는 말만이 그의 귓가에서 악마의 속삭임처럼 끊임없이 맴돌았다. 유라가 놀라서 그에게 다가왔다. 진혁 씨,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그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임신. 민서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었다고. 그 아이가 오늘 자신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바로 그 충격으로 사라졌다고. 퍼즐 조각들이 끔찍한 그림을 그리며 맞춰지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 유난히 창백했던 그녀의 얼굴. 테이블 아래에서 배를 감싸 쥐고 있던 그녀의 미세한 손동작. 그 모든 것이 신호였다. 아,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발밑에 부서진 유리 조각이 바렸지만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야경은 더 이상 성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잔인함을 비웃는 수억 개의 눈동자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아이를 죽인 살인자였다. 그의 완벽한 파티는 한순간에 가장 끔찍한 장례식장으로 변해버렸다. 이진혁은 펜트하우스를 뛰쳐나왔다. 그의 머릿속은 임신과 유산이라는 두 단어가 일으킨 거대한 폭풍으로 아수라장이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도 없이 비상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충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몰아거친 굉음을 내며 도로로 뛰쳐나갔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병원으로 가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달려갔다. 하지만 차민서의 이름은 이미 입원 병동으로 옮겨진 후였다. 그는 간호사에게 병실을 물어 득달같이 달려갔다. 병실 문 앞에서 그는 익숙하지만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과 마주쳤다. 민서의 오랜 친구 김도윤이었다. 도윤은 팔짱을 낀 채 마치 철옹성처럼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글거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비켜, 민서 좀 봐야겠어. 진혁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하지만 도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나지막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 네가 민서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나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혐오가 짙게 배어 있었다. 진혁은 그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나도 방금 들었어. 아이 얘기. 사실이야? 진혁의 목소리는 처참하게 갈라졌다. 그 질문에 도윤은 코웃음을 쳤다. 아이. 이제 와서 그 아이가 네 귀에 들리나 보지? 어제 네가 그 차가운 서류에 네 이름을 쓸 때 민서 뱃속에선 네 아이가 살아 숨 쉬고 있었어. 네가 버린 건 민서 혼자가 아니야. 네 손으로 직접 네 아이까지 죽인 거라고. 이 살인자야. 살인자. 그 단어가 비수가 되어 진혁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그는 휘청거리며 벽에 등을 기댔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도윤은 한 걸음 다가서며 그의 귓가에 증오를 담아 속삭였다. 민서는 지금 내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그러니 당장 꺼져. 다시는 민서 앞에 나타나지 마. 그것은 경고가 아닌 마지막 통보였다. 진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패배자처럼 돌아서야 했다. 그가 주차장으로 돌아왔을 때 한유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진혁에게 달려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진혁 씨, 괜찮아? 무슨 일이야? 병원에는 왜? 진혁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는 지금 그 어떤 위로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차에 기댄 채 머리를 감싸 쥐었다. 민서가 임신했었어. 그리고 오늘 유산했대. 그의 말에 유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놀랍도록 능숙하게 슬픔과 동정의 가면을 썼다. 어머, 세상에, 정말이야? 민서 씨, 너무 안 됐다. 그녀는 진혁을 부드럽게 안아주며 속삭였다. 하지만 진혁 씨, 너무 자책하지 마. 우리가 알았어. 그녀가 왜 그런 중요한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았겠어. 어쩌면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일부러. 그녀의 말은 교묘하게 책임을 민서에게 돌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진혁의 머릿속에 의심의 씨앗 하나가 심어졌다. 왜 민서는 말하지 않았을까? 아니다. 어쩌면 그녀는 말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최근 몇 주간 민서는 유난히 피곤해했고 좋아하던 커피 대신 허브차를 마셨다. 입덧 때문인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 그는 그 모든 신호를 무시했다. 유라의 말에 세뇌되어 그저 민서가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졌다고 타박했을 뿐이다. 기억의 파편들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얼마 전 유라가 그에게 민서가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며 이간질했던 일이 떠올랐다. 민서 씨가 그러더라. 이제 진혁 씨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고. 당신한테 마음이 완전히 뜬 것 같아. 그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민서가 말한 몸을 아껴야 한다는 이야기가 유라의 혀를 거치면서 악의적으로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떠올랐다. 진혁은 혼란스러웠다. 죄책감과 함께 희미한 의심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유라를 집으로 돌려보낸 뒤 홀로 텅 빈 집으로 차를 몰았다. 한때 민서와 함께 꾸렸던 그들의 보금자리. 그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 바닥에는 민서가 급하게 챙기다만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리고 그 위로 핏자국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그 흔적은 그날의 비극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쓸어보았다. 이곳에서 민서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까. 홀로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절망의 시간을 보냈을 그녀를 생각하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무언가에 이끌린 듯 민서가 쓰던 협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일기장과 함께 곱게 접힌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초음파 사진이었다. 까만 화면 속에 이제 막 생명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아주 작은 점.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글씨. 아가야, 아빠한테 좋은 소식을 전할 날을 기다리며 사랑해.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진혁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초음파 사진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쓴 이혼 서류가 이 작은 생명을 향한 사망 선고서였다는 잔인한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의 통곡은 텅 빈 집을 울리며 메아리가 되어 그의 죄를 되묻고 있었다. 병실의 시간은 느리고 무겁게 흘러갔다. 차민서의 육체는 의료진의 도움으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이를 잃은 텅 빈 자궁처럼 공허하고 차가웠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창밖의 무표정한 하늘을 바라보며 보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슬픔은 그녀의 내면에 단단한 응어리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곁을 지키는 것은 오직 김도윤 뿐이었다. 그는 불필요한 위로 대신 묵묵히 그녀의 곁에서 책을 읽거나 서류를 검토하며 그녀가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었다. 퇴원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오후, 도윤은 그녀에게 작은 스케치북과 연필을 건넸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손이 가는 대로 뭐라도 그려봐. 건축가 차민서는 죽지 않았다는 거 내 손이 기억하게 해줘야지. 민서는 말없이 스케치북을 받아들었다. 한동안 망설이던 그녀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미 없는 선들이 지면을 헤맸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의 손은 기억을 되찾은 듯 익숙하고 정교한 선들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집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와 함께 살고 싶었던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작은 집. 아기자기한 정원과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작은 다락방이 있는 스케치가 완성될수록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것은 이전의 절망적인 눈물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꿈에 대한 애도이자 동시에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다시 창조할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림을 완성하고 연필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도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도윤아, 나 이대로 무너질 수 없어. 그 한마디는 그녀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날 이후 민서의 눈빛이 달라졌다. 공허함이 있던 자리에 차갑고 냉철한 이성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이 비극의 본질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부부간의 불화나 오해 때문이 아니었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한유라라는 교활한 설계자가 있었다. 민서는 도윤에게 이혼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아주 사소한 것까지 털어놓았다. 한유라가 진혁에게 접근한 시점, 그녀가 했던 말들, 그리고 그 말들 이후 진혁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녀의 기억을 하나씩 복기해 나가자 흩어져 있던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며 거대한 음모의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유라는 치밀한 계획 아래 진혁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민서를 고립시키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한 것이었다.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니야. 민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정의를 원해.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야겠어. 한유라가 어떤 사람인지, 그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알려야 해. 그리고 이진혁 씨. 그 사람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해줘야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 대신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건축가로서 그녀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 핵심을 꿰뚫어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었다. 그녀는 이제 그 능력을 자신의 인생을 재건하는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도윤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가 알던 차민서가 돌아온 것이다. 좋아. 변호사로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할게. 뭐부터 시작할까? 차 건축가님. 그의 농담 섞인 말에 민서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는 스케치북의 새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그 위에 집 대신 거미줄처럼 복잡한 인물 관계도와 사건의 타임라인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증거 수집이었다. 한유라의 거짓말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 민서는 과거 유라가 자신에게 보냈던 위선적인 메시지들, 그리고 진혁과의 관계를 암시하며 흘렸던 말들을 되짚었다. 그녀는 도윤에게 유라의 과거 행적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부탁했다. 그녀와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또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세웠다. 퇴원하는 날, 민서는 진혁과 함께 살던 집으로 가지 않았다. 도윤의 도움을 받아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다. 그곳은 그녀의 새로운 집이자 작전 본부가 될 공간이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창고에 처박아 두었던 자신의 제도판과 설계 도구들을 꺼내왔다. 먼지를 닦아내고 하얀 제도판 위에 캔트질을 올리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온전한 자신으로 돌아온 기분을 느꼈다. 벽 한쪽에는 한유라를 중심으로 한 사건 관계도가 붙었다. 그것은 그녀가 설계할 가장 중요하고도 위험한 건축물의 설계도였다. 그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닌 이 게임의 판을 새로 짜는 설계자였다. 이진혁에게 시간은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독약처럼 천천히 흘렀다. 그는 유령이 되어버린 자신의 집을 떠나지 못했다. 한때 차민서의 온기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그의 죄를 상기시키는 차가운 감옥이 되었다. 그는 매일 밤 민서가 쓰던 침대 옆자리에 누워 그녀의 희미한 채취를 맡으려 애썼지만 코끝을 스치는 것은 차가운 공허함 뿐이었다. 그의 협탁 위에는 작은 초음파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고 매일 밤 그 사진을 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했다. 한유라는 그의 이런 상태를 견디지 못했다. 그녀는 거의 매일같이 그의 집을 찾아와 죽은 공간에 억지로 생기를 불어넣으렸었다. 그녀는 밝은 색의 꽃을 사오고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민서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가구 재배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진혁 씨, 이 집은 너무 어두워. 우리가 함께할 새로운 공간이 필요해. 이 집은 팔고 전망 좋은 펜트하우스를 알아보는 게 어때?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조급함과 탐욕이 숨겨져 있었다. 진혁은 그녀의 제안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집은 그에게 남은 유일한 참회의 공간이었다. 이 집을 파는 것은 민서와 아이에 대한 마지막 기억마저 지워버리는 행위처럼 느껴졌다. 그의 침묵이 길어지자 유라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아직도 그 여자 생각하는 거야? 죽은 아이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과거에 얽매여 있을 건데? 진혁 씨, 정신 차려. 당신 곁에는 내가 있잖아.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그녀의 위로는 칼날이 되어 그의 상처를 더욱 깊게 후벼 팠다. 죽은 아이. 그녀는 너무나도 쉽게 그 말을 내뱉었다. 그 순간 진혁은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서 위화감을 느꼈다. 그녀의 슬픈 표정, 걱정스러운 눈빛, 그 모든 것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처럼 느껴졌다. 그는 문득 과거 유라가 했던 말들을 다시 떠올렸다. 민서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는 그 모든 것을 의심 없이 믿었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기억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유산하기 몇 주 전 민서는 인터넷으로 아기용품을 검색하고 있었다. 그는 그때 무심코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라고 쏘아붙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덮었지만 그 눈에 스쳤던 깊은 슬픔을 그는 이제야 기억해냈다. 그녀는 아이를 지키고 싶었던 것이다. 홀로 그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한 채 의심의 씨앗은 한 번 싹을 틔우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한유라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는 다음 날 회사로 출근하자마자 자신의 가장 충직한 신복인 박 비서실장을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박 실장, 이건 아주 개인적인 부탁이네.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그는 박 실장에게 한유라의 뒷조사를 부탁했다. 그녀의 과거, 특히 그녀가 연예계에 데뷔한 이후의 행적과 주변 인물 관계, 특히 그녀와 깊은 관계를 맺었던 남자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끝났는지를 알아봐 달라고 했다. 그것은 자신의 약혼녀를 의심하는 비열한 행위였지만 그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었다.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박 실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진혁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정보의 그물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한편 진혁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한 유라는 더욱더 그를 올가매려 들었다. 그녀는 결혼 날짜를 잡자고 조르고 최고급 예물을 요구하고 K 건설의 주주 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달라는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꺼냈다. 그녀의 탐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날수록 진혁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녀가 사랑한 것은 이진혁이라는 인간이 아니라 그가 가진 부와 명예라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끝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었다. 아래에서는 유라가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고 위에서는 민서가 아이를 안은 채 슬픈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그 중간 어디쯤에서 영원히 추락하고 있었다. 그의 가면무도회는 이제 서서히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차민서의 오피스텔은 밤낮 없이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곳은 더 이상 슬픔의 도피처가 아닌 진실을 재구성하는 치열한 설계실이었다. 벽에 붙은 거대한 보드에는 한유라를 중심으로 한 인물 관계도와 사건들이 시간 순서대로 빽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민서는 건축 설계도를 그리듯 흩어져 있던 사실의 파편들을 모아 거대한 음모의 청사진을 완성해가고 있었다. 그녀의 파트너 김도윤은 법률이라는 날카로운 연장을 들고 그녀의 설계를 현실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작업은 한유라와 이진혁 그리고 자신 사이에 오갔던 모든 통신 기록을 복귀하는 것이었다.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이메일, 도윤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확보한 자료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민서는 수사관처럼 냉철한 눈으로 그 기록들을 샅샅이 훑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과 기록 사이에 미세한 불일치, 교묘하게 왜곡된 뉘앙스를 찾아내려 애썼다. 결정적인 증거는 의외의 곳에서 발견되었다. 이혼 조정 직전 진혁이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퍼부었던 비난의 근거가 되었던 통화 녹음 파일. 유라가 진혁에게 우연히 들었다며 건넨 파일이었다. 파일 속에서 민서는 친구와 통화하며 이제 그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어서 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 말은 진혁의 마음에 민서가 자신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파일을 듣는 순간 민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자신의 것이었지만 문장의 맥락이 교묘하게 잘려나가고 재조합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날의 통화를 똑똑히 기억했다. 친구가 임신한 몸으로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몸을 아껴야 해서. 예전처럼은 못하겠어. 몸을 아껴야 해서라는 앞부분이 삭제되고 전혀 다른 대화에서 가져온 잘 보일 필요도 없어서라는 뒷부분이 붙어 하나의 악의적인 문장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이건 조작된 거야. 민서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울렸다. 도윤은 즉시 파일을 음성 분석 전문가에게 보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다. 민서의 주장은 사실이었다. 파일은 최소 2개 이상의 다른 통화에서 단어와 문장을 잘라붙여 만든 정교한 조작의 산물이었다. 이것은 한유라의 음모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스모킹건이었다. 도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 파일을 누가 어디서 편집했는지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의 끈질긴 조사 끝에 꼬리가 잡혔다. 한때 연예계에서 음향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퇴출당한 남자. 그는 돈 몇 푼의 양심을 팔고
유라의 범죄에 가담했던 것이다. 도윤은 남자를 찾아가 법적인 책임과 회유를 통해 마침내 모든 사실을 자백받고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냈다. 동시에 도윤은 한유라의 과거를 파고들었다. 그녀의 화려한 이력 뒤에는 언제나 석연치 않은 스캔들과 법적 분쟁의 그림자가 따라다녔다. 그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녀는 신인 시절부터 유망한 사업가나 재벌 2세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비슷한 방식으로 상대방의 연인이나 아내와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관계를 파탄낸 뒤 막대한 위자료나 금전적 이득을 챙겨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적 지위 때문에 스캔들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아 조용히 물러났지만 그들의 증언은 유라가 상습적인 파괴자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민서와 도윤이 진실의 베일을 한 겹씩 벗겨내고 있을 때 이진혁 역시 자신만의 지옥에서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며칠 후 박 비서실장이 그의 집무실을 찾아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 안에는 한유라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진짜 나이와 출신, 복잡한 남자 관계, 그리고 그녀의 통장에서 오고 간 의심스러운 거액의 돈의 흐름까지.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유라가 그를 만나기 직전까지 교제했던 남자는 경쟁사의 부사장이었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서 K건설의 내부 정보를 빼내 진혁에게 흘리며 그의 환심을 샀고 관계가 끝나자 거액의 이별 선물을 챙겼다. 그녀가 진혁에게 선물했던 고가의 시계와 미술품들은 모두 다른 남자들에게서 받은 것이었다. 그녀의 모든 사랑 고백과 헌신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그녀가 최근 강남의 최고급 빌라를 가계약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계약금은 진혁이 그녀에게 준 돈으로 치러졌고 잔금 지급일은 그들의 결혼식 바로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결혼과 동시에 그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진혁은 보고서를 읽는 내내 손을 떨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기만당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었다. 잘 짜인 연극의 주인공 역할을 맡은 광대였을 뿐이다. 그의 어리석음이 민서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자신의 아이를 죽게 만들었다. 분노보다 더 큰 자기 혐오가 그의 온몸을 덮쳤다. 이제 모든 베일이 걷혔다. 민서와 도윤은 법정에서 한유라의 가면을 벗겨낼 모든 증거를 손에 쥐었다. 이진혁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자신을 파멸시킨 여자의 실체를 확인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은 없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달콤한 미래를 꿈꾸고 있는 한유라를 향하고 있었다. 한유라의 성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김도윤이 들고 온 소장과 이진혁의 집에서 터져나온 그녀의 자백은 언론이라는 거대한 확성기를 통해 삽시간에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과 방송, 인터넷 포털은 국민 여배우 한유라의 추악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도배되었다. 그녀가 이진혁을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한 음모를 꾸몄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생명이 사라졌다는 사실까지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대중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어제까지 그녀에게 열광했던 팬들은 하루아침에 가장 무서운 안티로 돌아섰다.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수십만 개의 악플로 뒤덮였고 그녀가 출연했던 모든 광고는 즉시 중단되었다. 방송사들은 그녀가 출연한 드라마와 영화를 VOD 서비스에서 삭제했고 제작 중이던 차기작에서는 당연히 퇴출 통보가 날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받는 스타가 아닌 손가락질 받는 파렴치한 범죄자였다. 유라는 자신의 오피스텔에 갇혀 세상과 단절되었다. 현관문 밖에는
24시간 진을 치고 있는 기자들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TV 채널을 돌렸지만 어느 곳에서나 자신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김도윤 측에서 공개한 조작된 통화 파일의 원본과 음성 분석 결과는 그녀가 빠져나갈 모든 구멍을 막아버렸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는 이제 잿더미가 되어 그녀를 질식시키고 있었다. 이 스캔들의 불길은 K건설에도 옮겨 붙었다. CEO의 사생활 문제로 기업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고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주요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회사가 추진하던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마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사진들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진혁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들은 그에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그들이 압박하기도 전에 이진혁이 먼저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는 텅 빈 회장실에서 홀로 사직서를 작성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 하나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 전체를 얼마나 크게 흔들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어떠한 변명도 저항도 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이었다. 그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문패를 쓸쓸히 바라본 뒤 아무런 미련 없이 회사를 떠났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싱거울 정도로 일방적이었다. 김도윤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강력했다. 통화 파일을 조작한 음향 엔지니어의 증언, 과거 한유라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던 피해자들의 진술서, 그리고 그녀의 계좌를 통해 오고 간 의심스러운 돈의 흐름까지 한유라는 법정에서까지 눈물로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지만 재판부의 시선은 차가웠다. 결과는 명백했다. 법원은 한유라에게 명예훼손, 사기, 증거 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그녀에게는 거액의 손해배상금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모든 언론 앞에서 차민서에게 공개적으로 사죄해야만 했다. 그녀의 연예계 인생은 그것으로 완전히 끝장이 났다. 하지만 이진혁에게는 법원의 판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것은 법적인 책임일 뿐 그가 짊어져야 할 도의적 그리고 영적인 책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가 살던 집, 소유하고 있던 주식, 해외에 있던 부동산까지. 그는 모든 것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김도윤에게 연락해 마지막으로 만나기를 청했다. 약속 장소인 도윤의 법률 사무소에 나타난 진혁은 예전의 오만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수척하고 겸손한 모습에 죄를 뉘우치는 한 남자에 불과했다. 그는 도윤의 앞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다. 이건 법원에서 판결한 배상금과는 별개로 내가 민서 씨에게 전하는 겁니다. 봉투 안에는 그가 처분한 거의 모든 재산의 양도 증서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법원이 명령한 액수를 훨씬 뛰어넘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액이었다. 도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진혁 씨, 차민서 씨는 돈 때문에 이 싸움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압니다. 진혁이 나지막이 말했다. 이건 돈이 아닙니다. 제 참회입니다. 제가 민서 씨와 우리 아기에게서 빼앗아간 것들을 이것으로나마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물론 이걸로 무엇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디 민서 씨가 받아주길 전해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깊은 회한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비로소 아주 작은 속죄의 첫걸음을 떼고 있었다.